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모이 핀란드. 책 표지가 너무 싱그럽고 예쁘고요. 그리고 제가 아주 오래전에 단 며칠이지만 핀란드를 여행했던 적이 있거든요. 사실은 출장이었지만 그때 핀란드에서 받은 기억을 제가 오래오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음을 오늘 이 책을 접하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책의 지은이는 김숲과 이나무라는 두 분인데요. 이 두 분은 로컬 미니 출판사 그린 유니버시티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 책은 두 분이 핀란드 살이를 하면서 실제 겪고 느꼈던 점으로 엮었습니다. 보통 책을 통해서 또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는 경우가 있죠. 저는 이번 책을 읽으면서 잠깐이었지만 여행을 통해서도 내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요. 그만큼 핀란드에서 며칠은 이 작가들이 느꼈던 만큼 저 역시 저의 앞으로의 삶의 방향을 정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회사 생활을 하는 내내 초록숲에 둘러싸이고 앞에는 큰 호수가 있는 그런 곳에서의 전원 생활을 꿈꿨는데요. 지금 딱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럼 모이 핀란드 시작해 볼까요? 모이는 핀란드인 사람입니다. 가끔 진흙탕 같은 마음이 들 때 찾아보는 영화가 있어요. 핀란드가 배경인 영화 카모메 식당이죠. 멍하게 보고 있으면 마음속 부위물이 어느새 가라앉고 이내 맑아진답니다. 영화 속엔 이런 대화가 나와요. 왜 핀란드 사람들은 그렇게도 고요하고 평온해 보일까요? 숲이 있거든요. 우리에겐 울창한 숲이 있어요. 고요와 평온, 숲, 그리고 핀란드. 가만히 읊조리며 상상해보면 왠지 그냥 안심이 돼요. 그렇게 주문만 외우던 어느 날 지친 마음을 달래보겠다며 핀란드로 갔답니다. 영혼 정화 연수라는 나름의 거창한 이름으로 말이죠.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핀란드 사람들이 그토록 고요하고 평온할 수 있는 건 울창한 숲이 있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요. 핀란드의 고요와 평온의 까닭이 궁금한 당신이라면 오늘 나 자신의 혼란과 불안을 이해하고 싶은 날 함께 해주세요. 모이 핀란드. 파트 1은 일상과 여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핀란드의 여러 가정집에 머무르던 첫날, 모든 호스트는 나에게 지내는 동안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친절히 알려주었다. 그중 가장 먼저 들은 얘기는 물은 그냥 수돗물 먹으면 돼요. 핀란드에서는 모두 그렇게 한답니다라는 말이었다. 그렇게 핀란드에 머무는 동안 신세계가 열렸다. 언제나 콸콸 쏟아지는 신선하게 맛 좋은 수돗물을 컵에 따라 벌컥벌컥 실컷 마셨다. 부엌에서뿐 아니라 욕실에서 세수하다가 샤워하다가도 물을 마셨다. 핀란드 사람들은 수돗물을 왜 안심하고 먹는 걸까? 유니세프와 유네스코의 연구에 따르면 핀란드의 물은 세계에서 가장 순수하고 세계 최고의 수질로 알려져 있다. 핀란드의 국민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는 것은 국가와 국민 간의 신뢰가 있기 때문이다. 국가는 수돗물의 근원지에서 수도 꼭지까지의 검증된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민 역시 국가를 신뢰하며 물을 음용한다. 핀란드에서는 노후된 수도관 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법제화하고 있고 불시 점검을 통해 잘 관리되고 있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기도 한다. 언젠가 우리 집에도 외국인 친구들이 머물게 되면 나도 당당하게 말하고 싶다. 물은 그냥 안심하고 수돗물 마시면 돼요. 한국에서는 모두 그렇게 하거든요. 핀란드라는 나라를 표현하는 가장 최상의 단어를 단 하나만 꼽으라면 청결이다. 어떤 누구의 집을 방문하더라도 어떤 공공장소에 가더라도 맹세하건대 더럽다거나 지저분해서 불쾌했던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오히려 너무 깨끗해서 조심스러울 정도였다. 핀란드에 도착해 현지인의 집에 머무르면서 그들의 실제 생활 방식을 관찰하고 최대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그 방식을 따르고 싶었다. 그런데 가장 곤란했던 것이 쓰레기 처리였다. 집안 곳곳을 아무리 찾아봐도 쓰레기통이 없었다. 결국 쓰레기를 한국에서 가져간 비닐에 모두 모아두었다가 퇴근하고 돌아온 호스트 아주머니에게 물었다. 혹시 쓰레기는 어디에다 버려요? 그는 나에게 부엌의 싱크대 및 수납장을 열어 보였다. 집안에 쓰레기통이 있는 유일한 장소였다. 싱크대 수납장 문을 열면 평균 3가지 구획으로 칸을 나눠둔 쓰레기통이 놓여 있다. 쓰레기통 손잡이를 당기면 앞으로 나왔다가 밀면 안으로 들어가는 형태다. 일반 쓰레기, 플라스틱과 비닐, 종이를 따로 각각의 칸에 분류하고 캔과 메탈은 별도로 모은다.
음식물 쓰레기도 물론 따로 배출한다. 일단 일반 쓰레기라고 할 것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 재활용이 불가능해서 분리수거가 필요한 쓰레기가 일반 쓰레기인데 그런 성격을 가진 쓰레기는 가정에서 드물게 나오기 때문이다. 핀란드에서는 쓰레기 관리를 위한 우선순위 지침이 있다. 1단계 쓰레기 발생을 피할 것. 2단계 쓰레기가 발생하면 재사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것. 3단계 재사용이 어렵다면 재활용 또는 에너지로 변환할 것. 4단계 기술적으로 재활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최종적으로 매립지로 보낼 것.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자는 것이 핀란드 정부의 지침이자 국민 인식의 기본이다. 핀란드 사람 대부분은 지속 가능성에 큰 가치를 두고 있고 실제 삶을 사는 방식으로 그 신념을 보여준다. 모든 주거지와 도시 곳곳, 건물 곳곳에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클린하우스 시스템이 최상으로 설비되어 있다. 이 클린하우스에서 분리된 쓰레기는 지하의 진공관을 통해 지역의 환경 서비스 센터로 전달되고 이곳에서는 첨단 AI 구동 로봇이 쓰레기를 섬세하고 정확하게 한 번 더 분리해낸다고 한다. 잘 분리된 쓰레기들은 바이오 분해로 에너지화하거나 순환하는 재생 자원으로 재생산에 사용된다고 하니 2050년까지 모든 폐기물을 종식하겠다는 핀란드의 포부가 불가능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여기에 더해 핀란드에서는 정규 교육과정에 환경교육 커리큘럼이 필수적으로 배정되어 있어 어릴 때부터 환경을 대하는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체득할 수 있다. 핀란드의 코지라이프. 먼 거리를 비행하고 버스로 이동해 도착한 곳은 핀란드의 옛 수도인 투르크라는 도시였다. 지친 몸으로 들어선 그의 집은 아늑하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코지했다. 호스트는 친절했고 처음 본 내게 집과 집 열쇠를 무심히 맡기며 한치 불안한 기색 없이 약속이 있다며 집을 나섰다. 그 후 방문한 다른 집들의 호스트들도 대부분이 같은 모습을 보였다. 심지어 평소에 지낼 때 현관문을 잠그지 않고 외출하는 집도 많았다. 핀란드 사회는 타인에 대한 신뢰가 당연하고 기본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런 행동은 놀랄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핀란드에 머물면서 이해되지 않은 부분들, 어떻게 저게 가능해? 라고 궁금했던 부분은 신뢰라는 가치 하나로 모두 설명되는 것이었다. 핀란드에서는 어느 지역에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집에서 누구와 살건 주로 먹는 음식과 집에서 사용하는 생활용품, 가전제품, 생활방식은 집마다 비슷했다. 음식은 아주 심플해서 마트에 가면 다양한 종류의 빵을 판매하는데 주로 거친 빵을 주식처럼 먹는다. 이런 거친 질감의 빵에 버터나 여름철에 직접 수확하여 만든 베리잼을 발라 먹는데 아침 식사는 빵, 버터, 베리잼, 치즈, 둥근 오이 슬라이스, 살라미, 계란, 우유나 차의 조합이었다. 마트에 가면 버터와 치즈 코너에 엄청나게 다양한 종류의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는데 이 제품은 동물 복지를 우선해서 만든 것이라는 인증이 된 제품들이 대부분이었다. 독특한 점은 콜라 같은 탄산음료 종류는 한정적이고 가격도 한국에 비해 2배 정도 비싸다는 점이다. 이유를 물으니 핀란드 사람들은 아마 설탕세 때문일 거라고 말해주었다. 실제로 여러 나라에서 국민 비만 예방과 건강을 위한 조치로 설탕세를 도입했고 핀란드의 경우 탄산음료에 1940년대부터 이 특별세를 적용하고 있었다. 식재료뿐 아니라 샴푸, 린스, 각종 세제, 화장품류, 생리대 등 생활용품들도 집었다 하면 비건 마크와 친환경 인증 마크가 있는 제품들이었고 가격도 매우 저렴했다. 필수 생활용품들은 좋은 품질로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물건들은 대체로 포장을 최소화하고 농산물 등을 담는 비닐은 무조건 분해될 것 같은 재질의 것을 사용했는데 실제로 비닐이 찢어졌을 때 가루들로 날리며 분해되었다. 아침은 특별한 조리가 필요 없는 간단한 식재료들로 해결하는 문화이고 사용한 접시와 컵, 커트러리는 식기세척기에 모두 넣고 밤에 자기 전에 에코모드로 자동 세척하기 때문에 따로 설거지할 필요가 없었다. 종종 음식물을 떨어뜨리거나 물을 쏟는 경우 등 뭔가 닦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보통 아무 생각 없이 휴지를 사용하게 되는데 핀란드 사람들은 휴지를 쓰지 않는다.
무언가 닦아야 할 것이 있다면 항상 키친 클로즈, 행주를 사용하거나 손수건을 사용한다. 손으로 닦고 씻어서 다시 사용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습관화되어 있다. 일회용품은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는데 마트에서 일회용품은 재고가 아주 조금밖에 없고 그마저도 가격이 굉장히 비싸서 구매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 핀란드 사람들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 오래된 집도 많지만 깨끗하게 유지하고 관리해서 지저분하거나 위험한 느낌은 거의 없다. 가족이 많은 집도 단문형 냉장고에 크지 않은 세탁기를 쓰고 건조기나 스타일러, 고급 청소기, 정수기, 대형 TV, 가습기, 제습기 등 편의를 위한 온갖 다양한 가전제품들은 어떤 집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들은 집을 자신의 일부로 여기고 소중하고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다. 핀란드의 일상생활이 너무 순해서 심심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큰 걱정 없이 잔잔하게 흘러가는 안심되는 일상이 세계 행복국가 1위를 만든 것은 아닐까? 그런 핀란드 사람들은 뭐하고 놀까? 핀란드 사람들이 즐기는 여가를 관찰하니 크게 4가지로 압축되었다. 자연, 사색, 예술, 그리고 술. 1년에 5주의 휴가가 보장되는 핀란드에서는 휴가를 보내는 특별한 문화가 있다. 보통 4주를 통째로 여름 휴가로 보내고 1주는 겨울 연말에 보내는 패턴이다. 여름이 오면 코티지라고 부르는 여름 별장으로 긴 휴가를 떠난다. 핀란드 사람들은 웬만한 셀러리맨들도 코티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 말인즉 그다지 비싼 가격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크리스마스에는 주로 멀리에 사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 시간을 보낸다. 그리고 이 시기에 거리의 상점들은 모두 문을 닫는다. 심지어 마트도 문을 닫는다. 핀란드 사람들이 일상에서 즐기는 가장 대표적인 여가는 사우나다. 코티지에 사우나를 두기도 하는데 핀란드 사람들은 뜨거운 사우나에서 참을 수 있을 때까지 몸을 데우고 사우나 앞 호수에 몸을 던지며 행복해한다. 겨울철에는 꽁꽁 언 호수에 동그랗게 구멍을 내 얼음을 깨고 사우나와 얼음물을 번갈아 왔다 갔다 하거나 쌓인 눈에 몸을 구르는 고난도 여가 활동을 즐기기도 한다. 핀란드 사람들의 공통적 여가로 빠지지 않는 것이 독서다. 핀란드에는 유난히 도서관이 많다. 핀란드 사람들에게 도서관의 의미를 물었더니 어떤 친구는 이렇게 말했다. 핀란드 사람들은 심심할 때, 외로울 때 도서관에 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헬싱키 도심 한복판에 건설한 OOD 도서관은 핀란드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 헬싱키시가 헬싱키 시민들에게 선물한 도서관이다. 헬싱키 시민들의 거실이라는 OOD 도서관은 그 별명에 걸맞게 온갖 문화적인 경험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책을 사랑하는 것만큼 핀란드 사람들은 예술도 사랑한다. 국가 기관에서도 디자인 정책을 둘 만큼 심미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지하철 의자조차도 산업 디자이너의 손길로 디자인했다고 하니 말해 뭐할까. 저녁이면 가족이나 친한 친구들과 음식을 나눠 먹으며 수다를 떠는 시간도 갖는데 반해 직장 동료와 회식은 거의 없다고 한다. 주중 근무 시간인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사이, 이 사이에 회사 커피 타임이 있어 그때 대화를 나누는 것이 보편적이고 회사 내에 상하 관계의 개념도 없다고 한다. 핀란드 사람들은 다양한 술을 좋아하고 즐기는데 알코올 도수 5.5도 이상의 술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알코라는 리퀴드숍에서만 공식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또 저녁 9시 이후에는 술을 구매할 수 없는데 알코올 중독에 대한 예방적 조치로 시행되는 법이라고 한다. 술은 주로 집에서 편한 사람들과 즐기는 분위기가 일반적이다. 핀란드 사람들은 책, 따뜻한 차나 커피, 쿠키, 자연 속의 산책, 햇살, 호수, 사우나,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 그리고 친밀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들의 보통 즐거움인 듯하다. 파트 2. 관계와 지지. 거리나 대중교통에서 만나는 핀란드의 사람들의 표정은 대체로 딱딱하고 차가운 편이다. 그러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에게나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는 누구보다 친절하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다. 핀란드를 비롯한 북유럽에는 얀테의 법칙이라는 10계명이 있다. 10계명 하나, 당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2, 당신이 다른 사람들처럼 선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3, 당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4, 당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확신하지 마라. 5,
당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 마라. 6. 당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7. 당신이 뭔가를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8. 다른 사람들을 비웃지 마라. 9. 누구든 당신한테 관심을 갖는다고 생각하지 마라. 10.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핀란드 사람들에게는 과도한 자의식을 버리고 겸손을 강조하는 이 법칙이 내면화되어 있는 것 같다. 핀란드에서 가장 마음이 뭉클했던 것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환대해주는 마음이었다. 인구가 작은 나라 핀란드는 사람을 가장 소중한 자원으로 여긴다. 그래서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는다. 모두가 자기답게 자신의 빛을 발할 수 있게 지지한다. 그들에게는 강인하고 단단한 기운이 있지만 내면에는 어린아이같이 맑고 순수한 마음이 있다. 헬싱키 지하철 플랫폼에 들어섰을 때 나는 놀라운 광경을 보았다. 우리 집게보다 큰 대형견들이 자연스레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었다. 장거리 이동을 위해 핀란드 기차 예매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강아지 모양의 그림이 그려진 좌석을 보았다. 개나 고양이 외에도 모든 동물을 생명으로 존중하고 동물의 복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일부 유럽 국가들과 미국에서는 이동장 없는 대중교통 탑승을 허용한 지 오래다. 핀란드에서는 사람만큼이나 반려동물도 생명으로서 권리를 존중받는다. 핀란드의 개에 관한 규정에는 개가 필요한 만큼의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반려견 산책에 진심인 이들을 위해 헬싱키에서는 무려 92개의 크고 작은 반려견 공원을 조성해 놓았다.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원 한편에는 국가가 관리하는 반려동물을 위한 묘지도 있었다. 또한 영국에서는 루시법을 제정하여 생후 6개월 미만의 강아지나 고양이를 펫숍 등 제3의 유통업자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프랑스, 핀란드, 독일, 캐나다, 미국 등도 이와 같은 제재를 법으로 제정하여 반려동물은 상품처럼 진열되어 판매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 행복 지수의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는 핀란드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까? 그건 자립심과 독립심을 길러주는 교육 덕분이었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공교육의 첫 관문인 학교에서도 같은 철학을 가지고 누구든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자립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아이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독립해야 하는데 그 전에 스스로 설 수 있게 가르쳐야 한다고 말한다. 여기서 독립이란 주거 독립, 경제적 독립, 정신적 독립 모두를 말한다. 특히 가정에서는 정신적 독립을 시키기 위해 교육한다. 주거와 경제적인 부분은 국가가 책임져 주기 때문인데 얼핏 보면 꿀처럼 달콤한 혜택 같다. 게다가 대학이나 대학원 학비까지 무료다. 복지 강국 핀란드답게 국가가 책임져 주는 제도가 든든하기에 자식과 부모까지도 숨을 쉴 수 있게 해준다. 핀란드의 공교육은 이미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다. OECD의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 보고서의 자료에 따르면 핀란드 사교육 기간은 매우 짧고 공교육 시간은 길다. 핀란드의 공교육은 높은 점수보다는 좋은 교육을 하는 데 관심이 있다. 여기서 좋은 교육은 아이들을 경쟁시키거나 성적으로 줄져 놓고 차별하는 교육이 아니다. 핀란드식 교육법에서 강조되는 것은 평등, 창의성, 자율성이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공부하고 배우며 활동하는 자율성과 국가의 안정된 지원 시스템이 합쳐져서 학생들의 성취도가 자연스레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교육 방식은 사회에 나가서도 직장, 단체, 모임 등 핀란드 구석구석에서 적용된다. 이어지는 세 번째 파트는 권리와 의무입니다. 핀란드는 너무나도 평지이고 국토도 넓은 데다 인구가 많지 않아 운전하기 무척 수월하다. 계속 이어지는 도로가 단조롭긴 하지만 여름 핀란드의 풍광은 동화같이 아름답다. 차량이 많지 않아서 막힘도 전혀 없다. 물론 주차 스트레스도 없다. 주유비는 우리나라에 비하면 비싼 편인데 그 이유는 휘발유 세금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핀란드에서는 새 차를 사면 세금이 높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중고차를 산다. 핀란드에 어디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자동차는 굳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도시가 아닌 외곽 지역에 산다면 자동차가 필요하다. 사람들의 차는 대체로 중소형 자동차나 소형 SUV다.
핀란드 도로에서 세단용 고급 승용차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휘발유 가격이 비싼 탓도 있겠지만 환경을 보호하는 것에 대해 그 어떤 나라보다 진심이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차나 전기차를 많이 선호하는 추세라고 한다. 핀란드는 대중교통 시설 내부에서도 세심한 배려가 느껴지는데 어떤 대중교통이든 유아차나 휠체어가 타기 쉽게 되어 있다. 굳이 자동차를 렌트해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가고자 하는 곳에 잦은 환승이나 지나치게 오랜 시간을 들여가야 하는 일은 없었다. 기차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다양한 상황의 승객을 위한 공간과 서비스가 있다는 점이다. 어린이 동반 승객을 위한 칸에는 어린이 책, 장난감, 미끄럼틀 등이 준비되어 있고 장애가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승객들을 위한 무료 지원 서비스도 제공된다. 또 객실 중에는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칸도 따로 있어 대형견도 전혀 문제없이 탑승할 수 있다. 핀란드의 교통, 복지, 친환경 통행 등의 합리적이고 혁신적인 교통 시스템만큼이나 놀라운 것이 시민들의 교통 문화이다. 보행자로서 언제나 우선 배려받았다. 횡단보도를 기다리거나 길을 건너려고 하는 상황에서는 언제나 멀리서부터 차들이 속도를 줄였고 미리 먼저 멈춰주었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릴 때도 서로 사적인 거리를 유지하면서 멀찌감치 떨어져 줄을 섰고 누가 먼저 타려고 하는 행동 없이 천천히 차례대로 승차와 하차를 했다. 이 대목에서 저는 한국인으로서 몸에 밴 민첩함이 참으로 부끄럽게 느껴지네요. 6G의 나라 핀란드. 핀란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디지털화된 국가다. 국가 및 사회, 생활 시스템 전반이 고도화된 디지털 공공 서비스로 정돈되어 있다. 우리나라 못지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보다 더 잘 구축되어 있고 국민들이 활발히 활용하는 분위기였다. 과거 핀란드 기업인 노키아가 이동전화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 역할을 했던 배경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핀란드는 글로벌 6G 개발을 선도해 6G 핀란드라는 R&D 조직의 연합체를 운영하고 있다. 즉각적이고 제한 없는 무선 연결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데이터 중심 사회를 이뤄내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6G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6G 연구 혁신의 목적은 안전하고 탄소 없는 미래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 도구로 6G를 활용하는 데 있다. 녹색 환경의 전환은 디지털화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핀란드는 디지털화를 통해 산업계가 배출량을 줄이고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돕는 데 6G 기술이 시급하다고 여긴다. 진짜 선진국다운 나라 아닙니까? 더불어 핀란드의 통신과 우편 서비스는 디지털화로 시스템을 구축해 원활히 활용되고 있다는 점과 언제나 친환경 서비스 운영의 핵심이라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총알 배송, 당일 배송, 새벽 배송까지 있어 참으로 택배의 천국이지요. 8-4 워라벨의 선두주자 핀란드. 핀란드의 경제적 자원이나 동력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보다 적게 일하면서도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갈까? 핀란드의 일상은 굉장히 특별하다. 대체로 오후 4시에 퇴근을 한다. 음식점, 버스, 도서관, 그 외 공공시설 할 것 없이 근로자들은 웬만하면 정해진 퇴근 시간, 일명 칼퇴근을 엄수하고 있다. 천연 자원도 없고 제조업에도 특별한 기반이 없고 인구도 적어서 우리나라의 약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핀란드. 그럼에도 핀란드는 사람을 소중한 재산으로 여길 줄 알았다. 무조건 많은 노동시간을 투여해 일하기보다는 짧은 시간 집중력을 발휘해 효율적으로 일하는 근무 형태를 바람직한 노선으로 삼았다. 일찍 퇴근하고 충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조성되었다. 이렇게 휴식에 대한 관대한 태도가 여유로운 핀란드를 만들어간다. 핀란드 국세청은 매월 11월 1일에 전 국민의 소득과 세금 납부 내역을 공개하고 이날을 질투의 날이라 부른다. 세금을 많이 낸 사람, 즉 소득순이 높았던 사람을 그렇지 않은 사람이 부러워한다는 뜻에서 만들어진 이름이다. 높은 세금이 전혀 부담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여태껏 살면서 받은 복지 혜택들의 근간은 성실히 일해서 정직하게 낸 세금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직장을 다니며 아이들을 건강하고 부족함 없이 키워낼 수 있었던 것도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복지제도에서 오는 안정감 때문이에요. 세금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물으니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이렇듯 핀란드인들은 고액의 소득세를 내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거나 만족스럽지 않다는 말 대신 자신의 납세 기록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했다. 고소득자를 포함해 대다수 핀란드 국민들은 복지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높은 세금을 내는 것에 동의한다고 했다. 정부의 투명성, 국민의 신뢰성, 납부의 성실성, 받은 만큼 또는 그 이상 환원하겠다며 욕심내지 않는 국민성이 모여 핀란드 사회의 선순환이 유지된다. 네 번째 파트로 이어집니다. 가치와 행복. 핀란드는 중고 문화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 피다라는 중고 매장을 비롯해 다양한 중고 가게가 도시 곳곳에 많은 지점으로 운영 중이다. 자신에게는 쓸모를 다했지만 필요한 다른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는 물건들을 중고 매장으로 가져다 주면 진열과 판매를 대신해준다. 핀란드 사람들이 중고 문화에 익숙한 것은 자원 재사용에 대한 환경 교육과 합리적 소비에 대한 경제 교육이 큰 몫을 했으리라 생각한다. 좋은 물건을 오래 쓰자는 가치관을 갖고 있고 물건을 만들 때도 품질 좋고 실용적이며 아름다운 물건을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실제로 핀란드 사람들은 독립할 때 오래된 빈티지 그릇을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 받고 기뻐하며 또 자신이 오랫동안 사용할 그릇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 신중하게 구매하며 즐거워한다고 한다. 또 1997년부터 창업교육을 시작했는데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에게는 놀이 형태의 창업으로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체계적으로 금융교육을 진행하며 금융 이해력 수준을 높이고 책임있는 경제 주체로 성장을 돕는다. 핀란드가 경제적으로 부강한 것은 다른 경제 동력이나 자원보다도 불필요한 곳에 지나치게 소비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태도에 기인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매년 유엔에서는 세계 행복의 날에 각 국가의 행복지수 조사 결과를 담은 세계 행복 보고서를 발표한다. 핀란드는 늘 상위권이다. 행복 보고서 결과에 따른다면 핀란드는 행복한 사람들이 사는 국가다. 개인의 행복에 대한 조사 항목은 다음 6가지이다. 1인당 국민 소득, 사회적 지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최대 연령, 삶을 선택할 자유, 포용성, 정부나 기업의 부패 수준 지각. 핀란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충분하다고 느꼈고 객관적 지표에 해당하는 신체적, 정신적 질병으로 고통받지 않으면서 살 수 있는 최대 연령도 높았다. 객관적 사실 외에도 핀란드 사람들은 위기나 공경에 처했을 때 언제든지 도와줄 가족, 친척, 친구가 있고 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자유가 보장된 사회에 살고 있다고 주관적으로 생각했다. 자선을 목적으로 기부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대한 긍정적 응답도 높았다. 정부나 기업이 청렴하고 신뢰할 만하다고 인식하는 비율도 높아 부패 수준 정도도 낮게 지각했다. 이런 지표들과 더불어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자신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묻는 말에는 만족도가 높았다. 그들이 특별하게 행복한 원인으로 꼽은 것은 복지국가의 관대함, 수준 높은 제도, 균등한 소득과 분배에 대한 용인, 삶의 자율성, 타인에 대한 신뢰와 사회적 응집력이었다. 핀란드의 교육과 사회에서 강조하는 가치는 평등과 자립이다. 교과서에 나오는 이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공기처럼 녹아있는 가치이다. 핀란드에서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모두가 소중하지만 평등한 대우를 받는다. 엄마가 된 핀란드의 모든 여성은 국가로부터 베이비 박스를 받게 된다. 아기 침대로도 활용할 수 있는 큰 박스 안에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필요한 유아용품이 맵시 있게 구성되어 있다. 핀란드에서 태어난 아기들은 같은 고품질의 물건들을 가정의 경제적 수준과 무관하게 선물 받고 평등한 축복을 받으며 삶을 시작하는 것이다. 또 핀란드의 모든 국민은 질 좋은 무상 공교육과 무료 급식을 당연하게 누린다. 양육과 교육 지원이 모두에게 공평한 수준으로 보장되니 서로 간의 비교나 경쟁의 개념이 없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진로가 적합할지 탐색하는 데 집중하면 그만이다. 복지 국가이니만큼 누구에게나 무료로 열려있는 공공시설도 많았지만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 곳에서는 우크라이나인은 무료입니다라는 문구도 자주 마주쳤다. 전쟁으로 핀란드에 오게 된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배려하는 의미이다.
어려운 상황에 홀로 소외감을 느끼고 절망하지 않도록 사소하지만 훈훈한 관심이 곳곳에 숨어 있다.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성평등에 대한 인식 수준도 높다. 핀란드는 개인의 삶의 방식에서 선택의 자유와 존중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가족의 형태에서 수용적이다. 우리는 누구나 소수자가 될 수 있으며 적어도 한 요소에서는 소수성을 가지고 있다. 핀란드에서는 이 점을 중요하게 가르치고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관용을 베풀며 모두를 존중하고 있었다. 핀란드는 자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좋은 방법들을 알고 있다. 광범위하고 상세한 환경 데이터와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활용하여 핀란드는 효과적인 환경 보호 정책을 만든다. 핀란드의 낮은 인구 밀도와 숲과 호수가 많은 청정한 환경도 자연을 보존하는 데 유리한 조건이 되어준다. 성공적인 환경 정책은 여러 방면에서 결실을 나타냈다. 오염된 호수와 강들의 정화, 산업시설 대기질 개선,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에서 뚜렷한 변화가 일어났다. 특히 핀란드의 귀중한 천연 자원인 숲은 예전보다 더 민감하게 관리되고 있다. 세상을 좀 더 푸르게 만들기 위해 의식주의 모든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량과 기후변화를 고려한다. 일례로 핀란드의 한 기업은 재생 가능한 전기와 공기를 사용하여 자연 단백질을 생산하는 혁신적인 방법을 개발했다. 이 모든 결과는 국가 제도나 정책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노력과 의지도 크게 작용했다.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환경에 대한 그들의 세심한 배려와 인식이 보인다. 쓰레기를 더럽고 혐오스러운 대상으로만 여기지 않는다. 핀란드에 발을 디디는 순간 누구나 나도 모르게 저절로 친환경 라이프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야 만다. 동물의 복제와 환경을 끔찍이도 생각하는 핀란드에도 동물원이 있다. 이 동물원은 동물을 전시해 관람객을 끌어들이는 목적이 아니라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다치거나 가족을 잃은 야생 동물들을 위해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밀렵꾼들로부터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해 순찰대를 꾸려 불법적인 암거래를 차단하고 자연보호구역의 보존을 위해 기부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동물원이었다. 핀란드는 어디든 에코-프렌들리가 기본 태도이다. 이 책을 읽는 동안 폐에 신선한 공기가 공급되듯 참으로 청정한 느낌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며칠밖에 경험하지 못한 핀란드지만 이렇게 책으로 다시 접하니까 새삼 더 가보고 싶은 나라가 됐네요. 오늘도 긴 녹음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